이슈 플러스입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오늘 이슈 플러스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저희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빚이라는 게 잘만 쓰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문제가 될 경우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두고 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부채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일 논란이 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까지 총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키워드,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의 명목 GDP 성장률과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해 봤는데요. 주요 선진국 가운데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오는 건 명목 성장률과 명목 금리 기준인데요. 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과 실질 금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또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명목 GDP 성장률과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비교한 건데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았던 시기를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이자율은 성장률보다 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금리와 성장률만 비교해서 위기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일종의 경고등이 켜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쉽게 말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같은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다는 건 어떤 경제 주체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인데요. 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연소득과 대출이 모두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3%, 이자율은 4%라고 할 때 1년 뒤 이 사람의 소득은 1억 300만 원, 대출액은 1억 4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사람은 소득으로 대출을 갚는 게 점점 어려워지겠죠. 이걸 모든 경제 주체, 즉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 경제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부채 함정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자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좀 부채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통계가 발표됐는데 오히려 증가세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프 하나 보시면은 지금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나타낸 건데요. 10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데요. 특히 이번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최근 대통령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은행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당국의 조치들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업부채 그래프도 한번 보시죠. 이건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76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선 올해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하반기엔 기업 대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대출 증가세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대출이라는 게 투자로 이어질 경우엔 경제에 긍정적인데요. 문제는 지금 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생존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이 대출을 쓰는 게 아니라 그날 공장을 가동하고 근로자 임금을 주는 용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중을 보면 2분기 말 120%를 넘었거든요. 이게 통계가 작성되는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그렇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 부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긴축 재정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상황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앵커 말대로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점은 이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다만 올해 세수를 보면 정부 예상보다 59조 원이나 덜 거쳤거든요. 이걸 외평기금이랑 작년 세금에서 남은 돈으로 메꾼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이건 사실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또 정부 부채 데이터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1,11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에서 2028년에는 5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마냥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겁니다. 네, 이 가계와 기업, 정부 안 가리고 이 빚더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 이런 시기에 부채가 늘어나면 더 큰 위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특이하게도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부실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빚이라는 게 잘만 활용하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부채가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나치게 높여서 소비를 침체시킴으로써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우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연명을 해서는 안 될 기업들한테 돈이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시키고 그런 경우에는 경제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정답은 모두 알지만 실행으로 옮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